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네의 나르시스의 사랑 고통물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남은 부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텍스트로는 자이테 노이는 제시티 19쪽입니다. 자, 먼저 제가 책 들어가기 전에 하이네의 시 한 편 낭송한 시인데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올해라는 시 한 편 듣고 시작합시다. 집 밖을 나가면 아파트 뜰하게 한아름 피어나는 장미꽃을 바라보다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빠져 잠시 넋을 잃곤 합니다. 해마다 봄의 여왕 5월이 되면 독일에 나온 위대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로베르토 슈만이 독일 낭만파 시인 하이네의 시집 66편 중에서 16편을 골라 곡을 붙인 영가곡 시인의 사랑을 듣곤 합니다. 병상에 있던 10대 시절 우연히 KBS FM에서 듣고 마음속에 지문처럼 새겨진 곡이기도 합니다. 슈만과 클라라 그리고 브람스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로맨틱한 러브스토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슈만과 클라라의 극적인 결혼, 그리고 클라라를 향한 브람스의 애절한 순애보 등 시대를 대표하는 두 거장과 아름답고 총명한 한 여인의 로맨스는 시공을 초월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5월이 떠나가는 이 즈음에 나누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하이니 하이니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 털어질 때 나의 마음속에서도 사랑의 꽃이 피었어.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해서 앙코라 임팩트.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Knospen sprangen,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Vögel. 우리가 분들한 말은 독일어로 원래 기적이라는 뜻이지만 기적처럼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sangen, da hab ich ihr gestanden, mein Sehnen und Verlangen. 그래서 다음에 제가 로렐라이는 제가 이제 독일어 원곡 또 우리 가사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도 또 참조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하이네의 초상화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초상화도 있고 좀 나이 들었을 때도 있고 이런 얼굴은 조금 생소하죠? 아니 하이네 맞죠? 이제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인데 또 조금 젊은 시절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하인이 맞나요? 봅시다.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마 얼굴 같은데 너무 좀 달라 보이네요. 그죠? 아무래도 사진이 아니고 고상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이네가 이제 그 당시에 사진으로 찍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림이지만 어쨌든 이 얼굴이 제일 원래 하이네 얼굴과 제일 가까운 근사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래책이라는 시집을 보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텍스트에서 지금 달콤한 고통에 되어 있지만 사랑이 달콤하지만 않죠. 고통도 항상 동반되고 특히 시련의 아픔을 겪으면은 고통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래의 책이 우리 텍스트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My weave crosses there. 나의 weave라는 말은 이제 이것도 강조하는 표현이죠. 아주 지나치게 그냥 크로스가 아니고 weave 크로스입니다. 너무나 큰 배, 슬픔, 아픔, 배. 그죠? 이런 어떤 감정이 이제 이 시집에 많은 시들에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 나온 표현을 보면은 소중한 친구, 너는 사랑에 빠졌지. 새로운 고통이 너를 괴롭히. 귀향이라는 시에서 발췌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읽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랑, 서로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하면 다행인데 한쪽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정적 간주곡이라는 시에서 보면은 노래의 책에 이 화자가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을 동화나 옛날 이야기에 빗대어서 조금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한 아가씨를 사랑했네. 그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 그 다른 남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그 여자와 결혼했다.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서로 이렇게 꼬이고 어긋나고 빗나가는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은 이 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변주됩니다. 똑같은 내용은 아니죠. 여기 또 나오죠. 아가씨는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길에서 마주친 첫 번째 남자와 결혼해버렸다. 젊은이는 처지가 곤란해. 사실 위험한 거예요. 홧김에 아무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아이네가 실현당했던 경험, 아말리에와의 어떤 그런 실현의 경험이라 이런 게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시인이 이렇게 조금 유머가 담긴 시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리적 상황을 표현은 하지만 또 이게 약간 거리를 두고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도 합니다. 그죠?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길에서 마주친 첫 번째 남자와 결혼해버렸다. 좀 유머틱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면받은 사랑은 이 노래책에서 어떨 때는 1인칭 화조로 표현되고 또 어떨 때는 좀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3인칭 인물로 묘사되고 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쨌든 변주된다. 음악으로 치면 변주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장밋빛이나 이런 건 아니죠. 연인과의 사랑이 어떨 때는 죽음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런 게 이제 이 시집에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하이네가 젊을 때 첫 번째 성공적인 첫 번째 시집이고, 그렇죠? 아직 젊을 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투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네? 연인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잃고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과 또 고투를 벌이는 상처 입은 기사, 이런 내용도 이제 로만체에서 나오고, 여기 나오죠. 로만체. 상처 입은 기사. Der Bunde Ritt. 리트 하면 이제 기사입니다. 기사도 할. 리트 툼 하면 기사도죠. 리트가 기사인데, 분트라는 형용사가 있죠. 상처 입은. 또 사랑스러운 소녀의 유혹으로 지옥을 경험한 후에 하게 되는 후회의 노래, 작은 후회의 노래. Das Lithen. 독일에서 hen이 붙으면 전부 작은 음의 명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빵도 브로트인데 hen을 붙이가 브레트헨 하면 작은 빵이죠. 그 독일에 브레트헨이라는 빵이 있잖아요. 그죠? hen이나 혹은 라인이 붙으면 포겔이 되는데 페겔라인, 라인이 붙으면 작은 새가 되죠. hen이나 라인이 붙으면. 이게 작은 노래인데 뭐에 대한 작은 노래냐? 폰데어 로이어, 후회, 네? 후회에 대한 작은 노래. 이렇게 여기서 지옥은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빗나갔을 때 그 당사자한테는 지옥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 어떤 작은 후회의 노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죽은 거나 거의 비슷한 남자가 나오는 모든 불행한 사랑 이야기에서 하이네는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다가 또 감추고 이렇게 합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거리를 취하더라도 결국 또 자신의 이야기인 것 일부가 있겠죠.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고 이렇게 항상 변주하는, 여기서 서정적 간주곡이라는 표현도 내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이네가 여러 역할을 맡는 거예요. 1인칭 화자의 역할도 맡고 3인칭 화자의 역할도 맡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역할극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아이러니한 음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롤로그 이 서시에 보면은 방금 이 좋은 사례로 동화의 첫머리처럼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에서 보면은 좀 몽상적이고 서투른 혹은 좀 우울한 기사가 등장하는데, 이 기사가 아름답고 매혹적인 물의 요정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이 행복한 결혼식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현실이 아니고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환희의 정점에서 아주 자기가 사랑하는 행복한 물의 요정과 결혼식을 하는 정점에서 갑자기 촛불이 꺼져버리고 기사는 다시 아주 외롭게 집안에 작은 방 안에 혹은 음울한 시인의 작은 방 안에 앉아있다. 이런 지금 표현이 나오죠. 19절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몽상이죠. 낭만적 시인의 어떤 환상 속의 사람. 실제로 자기 것이 아닌, 또 지속될 수도 없는 순간적이고 허구적인 그런 어떤 열정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이네의 낭만적 혹은 낭만주의적 어떤 사랑의 모습은 종종 좀 희극적이고 코미디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결국 이것도 다 아이러니죠. 요 밑에 보세요. in Honig, 여러분 호닉 하면 벌꿀 할 때 영어의 허니죠. 독일어로 호닉, 꿀 속에 임합니다. 그 다음에 타우헨 동사에서 왔죠. 게타우트, 꿀에 빠진, 꿀 속에 빠진 슈메르츠, 고통. 그럼 이거 완전히 서로 상반되는 표현 아닙니까? 꿀은 달콤한 거고 슈메르츠는 고통이죠. 꿀에 담근 고통. 이라는 이 하이네 자신의 표현, 하이네가 표현한 말인데, 결국 불행한 사랑이 주는 고통이 고통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사랑의 쾌락도 동반이 되지만 어쨌든 고통이고, 그렇지만 이 고통은 달콤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도 옛날에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압니까? 예전 부모님들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나 저 부모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게 결국 이거하고 같은 상통하는 표현이죠. 그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독일어 뭡니까? 고통과 크발렌 운 프로이드. 발음할 때 주의해야 되죠. 그 발음이죠. 크발렌 운 프로이드. 고통과 기쁨. 이게 서로 자리를 서로 맞바꾸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이 한때 이 연인의 두 눈이 화자의 가슴 속에 미소를 불어넣어 주었던 여기 나오죠. Gerechert ins Herz hinein. 미소 짓다면 어디로? ins Herz. 영어의 하트죠. 이렇게 이제 이 노래의 책 여러 시에서 보면 이런 사랑, 고통 그런 사랑이라든지 우수 어린 이런 분위기, 혹은 서로 상반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뭡니까? 사랑과 죽음, 혹은 빛과 어둠, 또 모순적인 게 서로 양립하는, 병존하는 이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들이 이게 이제 전부 아이러니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 말로 반어 아닙니까? 반어, 그죠? 그래서 이 노래의 책 서문에 실린 이 시에 보면은 이것은 옛 동화의 숲, Das ist der alte Märchenwald, Märchenwald, 동화의 숲. 원래 하가 없는데 여기는 있죠. 예전 독일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기 시집의 주제가 갖는 아까 말했던 이런 양면성, 사랑과 죽음이나 빛과 어둠이나 이런 양면성을 보여주는 시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전형적인 풍경 속에 울려 퍼지는 밤 꾀꼬리의 노래. 이게 사랑과 사랑의 아픔에 대한 노래인데 또 눈물과 웃음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즉 사랑의 양면성이죠. 고통과 달콤함을 모두 품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걸 어떻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여기에 보세요. 다 비유적 표현이죠. 몸뚱이와 앞발은 사자와 같고 머리와 가슴은 여자로, 경악과 욕망, 이 혼합체인 정문앞 스핑크스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과 유혹의 몸짓 언어를 구사합니다. 화자의 입맞춤으로 살아난 대리석상의 격렬한 포옹은 사자 앞발로 가린한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치명적인 동작과 함께 황홀한 고문과 즐거운 아픔, 이 전부 상반되잖아요. 이게 딱 반대되는 표현을 같이 섞어놨어요. 고통도 쾌락도 헤아릴 수 없이 입맞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동안 앞발은 내게 끔찍한 상처를. 밤 꾀꼬리가 노래하듯 아름다운 스핑크스는 바로 사랑 자체입니다. 이 사랑이 환희일 때도 있지만 또 죽음에 의한 고통, 죽음 같은 고통일 경우도 있죠.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하이네가 이런 사랑의 양면성을 어쨌든 부각시키는 그런 시들을 이 노래의 책이라는 시에 많이 썼습니다. 또 다른 표현 보면 여기 나오죠. 천사들, 그들은 그것을 천상의 기쁨이라 부른다. 악마들, 그들은 그것을 지옥의 고통이라 부른다. 너네 같은 의미 있잖아요. 인간들,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다.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천상의 기쁨이기도 하고 지옥의 고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 청년 시절에 하인이 성공했던 첫 시집, 노래의 책이라는 시집의 대부분의 신들이 이런 분위기를 많이 띠고 있다. 그래서 신화 속의 또 이야기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신화 차원으로 이제 이 고통을 좀 끌어올려서 신화 속에서 어떤 사랑의 고통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또 끌어와서 표현도 하고. 그래서 화자가 이런 자신의 고통을 보세요. 자신의 고통을 전 세계를 떠받쳐야 하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는 불행한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여러분 지구를 떠받치는 거인 그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아틀라스입니다. 불행한 아틀라스.
고통의 전 세계를 떠받지 않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는 불행한 아틀라스로 묘사했습니다. 화자가 자신을. 그래서 아틀라스가 짊어져야 하는 너무도 큰 짐, 그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내부에서 발현된 겁니다. 이제 그는 끝없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끝없이 하강하고자 했던 자기의 무한한 그 욕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그 욕구에 대한 대가를. 그래서 이 신화상의 어떤 이런 신이나 이런 영웅들이나 신화상에 나온 인물들도 혹은 신들도 이 시에서 많이 저희가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해 연작시에 보면은 포세이돈이라는 이 포세이돈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두 번째 연작시인 오케아니테스의 노래 이런 데 보면은 포세이돈이라는 시에서 이 화자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인용해 가면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혜로운 영웅. 그렇지만 이 포세이돈의 노염을 사서 10년 동안 귀향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지를 떠돈 오디세우스의 모습을 자기 자신한테. 여러분 오디세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 얘기 아십니까?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10년 동안 귀향하지 못했어요. 왜? 포세이돈의 노염을 샀어요. 응? 그래서 포세이돈이 가소롭다는 식의 대꾸로 작은 시인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데 그래서 이 바다의 신을 오히려 화자는 거꾸로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작은 복수를 합니다. 오케아니데스의 노래에서 보면 화자가 달콤하고 낭만적인 사랑의 비전을 그리면서 제우스의 막강한 권력에 저항하다가 고통을 당한 그 프로메테우스의 행동을 흉내내는데 자인은 냉정한 비웃음을 보낼 뿐이고 오케아노스의 딸들도 역시 그가 흑풍 떠는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신화에서 우리 인간한테는 정말 인간을 도와준 신이고 인간에게 이제 불을 가져다 줘서 인간의 문명의 어떤 시초를 일구게 한 그런 신이 프로메테우스 아닙니까? 너무나 인간을 사랑한 신인데 제우스가 인간한테 불을 갖다 주지 못하게 했는데 제우스의 명을 그렸기 때문에 그 코카서스 산증에 매달려서 수천 년 동안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그 벌을 받았던 신이 프로메테우스 신이죠. 그죠? 이런 신화상의 신이나 인물들을 이 시에서 하이네가 좀 과장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표출할 때 끌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아이러니를 곁들여서 신화상의 어떤 소재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하이네의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정말 끝이쓴 사랑의 시들은 그저 불행하게 사랑하는 자의 어떤 한탄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사랑하는 소녀 역시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고독한 자, 이름 없는 자의 한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보면은 사랑을 찾아다니고 사랑을 어떻게 간절하게 바라는 시인에게 돌아온 것은 차디찬 어떤 냉소, 미움 이럴 때 이제 마음을 이 시집에 있는 많은 시에서 지금 표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저 위 밝은 창가의 여인은 여기 아래에 혼자 서 있는 화자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어두운 내 마음은 너를 사랑하네. 그 마음은 너를 사랑하고 깨어지고 움찔거리며 피 흘리며 죽어가지. 하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 않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면받죠? 외면받은 사람입니다. 혹은 말끝마다 저주받은 유태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내보이는 이런 연인에 대해 제 말미에 자신의 출신과 이름을 알려줍니다.
페뇨라 그대의 연인인 나는 많은 칭송을 받은 위대한 율법학자인 랍비 이스라엘 폰 사라고사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네의 고통이라는 사랑의 가락이죠. 이게 자기가 아웃사이더로서의 어떤 삶에서 비롯된 이 사람의 고통이라는 삶인데 이게 이 시에서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하이네가 어쨌든 자기가 2번 정도 시련을 당했을 때 그런 게 시에서 문득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텍스트 주제 3개 중에서 나르시스의 사랑, 고통, 노래 중에서 마지막 노래에 관한 부분을 봅니다. 먼저 인용된 문구 하나 보면 이 작은 책은 내 사랑의 죄를 담은 유골함이라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노래에 관한 노래에서 핵심 문구로서 이제 내세웠는데, 이 노래책에 연작시들이 많이 실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집 제목에 맞게 이 노래 자체가 주제로 사용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 보면 어떤 주관적 경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노래 자체에 어떤 노래 자체에 대한 성찰 이런 게 또 많이 나옵니다. 하이네의 초기 시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 노래의 책이 사랑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노래에 관한 노래의 책, 노래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꿈이나 사랑과 죽음, 소녀, 결혼식, 악마 등 이런 모티프가 계속 반복되는 독특한 형태의 첫 연작시가 있는데 그 제목이 꿈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열정적인 사랑이나 침통한 고뇌, 빛바른 노래 이런 게 많이 같이 섞여서 많이 나오는데, 지나가 버린 날, 과거의 어떤 격렬한 사랑의 불길에 대한 노래이면서 또 동시에 침울한 노래입니다. 함께 이게 울려 퍼집니다. 달콤한 입술과 쓰디쓴 말의 추억이 바로 이 노래의 책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상반되는 게 2개 같이 병준하죠. 행복과 불행, 환희와 고통, 그죠? 이런 게 결국 야누스의 얼굴입니다. 사랑의 야누스 얼굴.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꿈도, 이 사랑스러운 꿈속의 연인도 결국은 사라져버린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언젠가 내가 연약한 식구에 열정적으로 거칠게 쏟아넣었던 것, 그것만 남아있다. 하지만 홀로 남은 노래에도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흩어져 사라지기 직전의 옛 사랑 노래에 이미 사라져버린 꿈의 형상, 흑공의 그림자를 향한 흑공의 숨결을 실어보내는 작별의 순간이 이 시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형상이라는 시에서도 결국 사랑의 고통스러운 추억이 많이 표현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나왔다시피 말의 위력, 보르테스 마흐트, 보르트라는 단어하고 마흐트가 합쳐진 거죠. 보르트, 말, 그 다음에 마흐트 하면 힘이죠. 권력이나 힘. 이게 말의 위력입니다. 번역하는 거죠. 이 보르테스 마흐트로 불러낸 말의 위력으로 불러낸 창백한 시제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불러낸 자기 자신의 유령에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네는 시에서 이런 이미 죽어버렸지만 창백한 시체가 되어버렸지만 이런 유령들을 또 불러내서 마치 하이네식 어떻게 보면 마술 도제, 도제면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독일어로 마이스터 장인으로서의 어떤 가는 과정이죠. 마술 도제라고 볼 수 있는 이 화자가 자신을 저승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 악령들에게 최후의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입맞춤을 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사랑하는 말 한마디 한번 듣고 나면 기꺼이 이 악령들을 따라 지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나오는 표현이죠.
유령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무시무시하게 고개를 끄덕여. 고운 년이나 이제 내가 왔어. 고운 년이나 날 사랑하니? 이 노래책의 분위기가 벌써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자의 질문은 결국은 비유적인 어떤 문구죠. 사형성분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안가닥 희망을 가져보려는 그런 몸짓에 불과하죠. 이 화제의 목에는 이미 칼이 딱 목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으로서 끝나버립니다. 노래의 책 전체의 노래들이 이렇게 칼에 노출된 목처럼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이 말이 없는 유령들을 불러내고 그 유령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는 연인의 사랑의 말을 묻는 그런 말로 시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 노래책의 이 고통스러운 사랑의 노래는 이렇게 사랑과 연관된 말에 대한 노래, 고통으로 가득 찬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고통으로 가득 찬. Das Schmerz fuel입니다. 에어 퓨el엔 동사 알죠? 충만하다, 충족시키다 할 때 Schmerz 에어 퓨el 때 고통으로 충만한, 고통으로 가득 찬 말에 대한 노래다. 여기 볼까요? 이렇게 인용한 부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고통을 한탄했을 때 너희는 하품을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 고통을 곱게 입구로 옮겨놓자 너희는 나에게 굉장한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겁니다. 고통을 바로 털어놓는 게 아니고 좀 솜씨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이 노래로서 고통을 노래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독자들의 반향을 얻은 겁니다. 굉장한 찬사를 받습니다. 이 시인의 자부심이 이제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불행한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이 시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책에 담긴 노래들은 아름답고 고운 낭만적인 노래들이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이 노래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독이 들어있는 그죠? 독이 들어있는 술잔처럼 그죠? 그래서 노래책의 노래들이 이렇게 독을 머금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어떤 탄식과 혈규가 포함된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베르테의 슬픔, 고뇌 이런 작품에도 보면 권총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 작가가 자신의 분신을 무덤으로 보내버리고 그런 이제 결말도 있는데 괴테 같은 경우 이제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서 그죠? 괴테처럼 이렇게 과거의 자신을 묻어버리고 거듭나고자 하는 이 현대의 나르시스가 바로 하이네인데 이 하이네도 역시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시들을 결국은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들이라는 연작시에서 보면은 이런 묻어버리는 제스처가 많이 나오죠. 뒤에 보면은 여기에 보세요. 화자는 사랑 자체를 묻기보다는 사랑의 노래를 묻어버리는데 골몰합니다. 장미, 일적팽나무와 노쇠박편으로 나는 사랑스럽고 예쁘게 이 책을 관처럼 장식하려. 그리고 내 노래들을 관 속에 넣으려네. 관 속에 넣는단 말이 결국 그런 의미죠. 이렇게 매장하려고 하는 노래들이 어떤 노래겠습니까? 한때 마음 깊숙이 자기가 정말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불렀던 그런 사랑의 노래들인데 그렇지만 이제 다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처럼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렇지만 화자는 언젠가는 이 사랑의 영혼이 불길처럼 되살아날 거다. 그렇게 되살려가지고 이 죽어버린 노래들을 소생시킬 날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노래의 마력이 다시 풀리고 마치 이제 얼음으로 굳었던 게 얼음이 풀리듯이 그죠? 노래의 마력이 풀리고 여기 나오죠. 노래의 마력이 풀리고 창백한 글자들이 너를 바라보고 애원하듯 너의 아름다운 눈을 들여다보며 슬픔과 사랑의 숨결로 속삭일 거야. 이렇게 이 노래책의 노래들이 결국은 처음에 어두운 톤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또 밝고 생기 넘치는 이런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느냐? 완전히 그렇지는 않죠. 이건 이제 약간의 희망은 보입니다. 그죠? 약간의 희망은 보이지만 완전히 그런 희망이 이제 성취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속삭일 거야 이 정도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아니죠. 생기 있는 그런 어떤 현재 진행형 노래는 아닙니다. 어두운 노래입니다. 결국은 지나간 빛바랜 노래고 그런데 어쨌든 부활을 꿈꿀 수는 있겠지만 음연히 죽은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 전체적인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분위기고 귀향이라는 시에서도 보면은 화자가 자신을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무서움을 쫓아버리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하는 아이. 저번에 우리 inner child라는 다른 텍스트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inner child. 그 무서움,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하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소리가 흥겹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를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했다네. 이런 표현이 시에서 나오죠. 그래서 노래책에서 노래는 이렇게 정말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옛사랑의 열정과 고통을 함께 떨쳐버리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어두운 삶의 한가운데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이 시인 혹은 시 속의 화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이네는 아주 주관적이고 또 고통스럽고 아픈 사랑의 노래를 계속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시라는 이 노래가 결국 자신의 고통을 카타르시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록 불행한 사랑이라 하지만 그 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죠? 이 시인이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구를 찾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는 이 정도로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 이 나르시스와 관련해서 자기 아이러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게 결국은 현대성의 징후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이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이네의 이런 자기 아이러니, 자기 반어, 젤브스티론이라 하죠 독일어로. 이거를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 너무 시대를 앞서가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지금으로서의 어떤 현대성의 징후가 그 당시에서는 수용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인의 이 초기 서정시가 독일에서 항상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된 게 이런 이유였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데 비난받은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분의 독창성과 현대성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인의 당시의 독자와 비평가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부르주아 비평가들도 이 하인의 서정시의 정말 극단적인 이런 새로운 면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하인의 획기적인 새로운 미학적인 어떤 서술 전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미학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하인에게 쏟아진 게 비판이 어떤 거냐. 시의 옛날 전통시하고 비교할 때 이 시의 정치를 깨뜨려 버린다. 시의 어떤 통일성을 무시한다. 어떻게 보면 시가 아니고 좀 산문같이 산문적인 일상성에 너무 주목하고 이 예전에는 시 문체의 어떤 품격 이런 걸 많이 따졌는데 문체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너무 일상적인 언어다.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거부를 받은 그 당시.
그렇지만 이 하이네 시의 전곡을 찌르는 결국 하이네 당대에 이렇게 거침없이 너무 감상적이고 감정에 취한 이런 어떤 하이네 시가 결국은 이 사람 서정시의 현대성을 보여주는, 그 당시 기준에는 안 맞지만 지금 보면은 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였다. 이 흥미로운 것이 이 하이네의 독창성과 천재성을 인정하는 평론가들조차도 종종 이 하이네의 문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기 아이러니, 자기 반어, 이 문체에 대해서 좀 너무 적대적이다, 너무 불협화음이 심하다, 너무 거칠고 파괴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체가 아까도 나왔지만 서로 반대되는 단어들이 서로 같은 문장 안에 동시에 나열된다든지 이런 문체적 부조화가 많았죠. 이게 하이네는 의도적인 겁니다. 하이네가 의도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이네의 본질이 갖는 이 어떻게 보면 주관성, 또 이 사람 문학에 좀 아이러니, 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아이러니인데 여기에 대한 불평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난이 하이네 초기 서정시의 핵심적인 측면, 즉 그 당시 기존의 시와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측면들이 이게 오히려 이제 부각이 되는데 이런 비난 혹은 시적이지 않다는 어떤 비판적인 지적 이런 게 하이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측면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이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벌거벗은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종의 가면을 쓴 모습, 역할극을 벌이는 자신의 모습, 이게 자기 아이러니죠. 이런 우회적인 어떤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많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래책의 시들은 이런 불행한 사랑에서 비롯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고통을 직접 토로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네의 나르시스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죠? 이걸 비춰주는 겁니다. 좀 깨진 거울을 통해서 약간 비틀어서, 깨진 거울은 이제 금이 가니까 바로 보이지 않잖아요. 삐뚤삐뚤하죠? 균일이 있죠? 비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론이라는 표현 방식이 굉장히 아이네만의 독특한 기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술적 기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네가 기존의 다양한 시 전통을 개성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새롭게 변형을 시키고 해체시키고 이렇게 시를 썼기 때문에 이 하이네의 사랑의 시들은 주제나 모티프나 뭐 여러 측면에서 예를 들면 젊은 괴테의 체험시라든지 또 그 당시 낭만주의 시나 민요라든지 이런 영향을 물론 받았지만 또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 혹은 발견한 것들을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하이네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네의 초기 시들은 보면은 인용의 성격도 있지만 그 실체가 인용의 성격을 드러내는 그 인용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할 수가 있고, 물론 많이 사용된 상투적인 어구도 인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좀 아이러니하게 좀 반어적으로 뒷곡이 이제 뒤틀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상투적인 문구와는 좀 거리를 또 두는, 이게 이제 하이네만의 어떤 독특한 서술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또 시를 통해서 확인하면 더 좋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뭔가요? 몇 줄이고? 예. 하이네가 이 노래책에서 하이네가 많은 낭만적 모티프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이네는 이렇게 아주 낭만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어떤 분위기나 그런 정서를 극단적으로 폄훼해서 오히려 낯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이네가 이 낭만주의적 문체 수단도 역시 어떻게 보면 비낭만주의적으로 혹은 반낭만주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낭만주의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이 하이네한테 오면은 좀 비틀어지고 또 바로 세우지 않고 좀 물구나무 세우듯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이걸 이제 보통 낭만주의 비판 이렇게도 사람들이 말하지만, 다른 식으로 말하면 탈낭만화된 낭만주의 이렇게도 말합니다. 탈하면 어디에서 벗어난다, 탈피한다 이 말이거든요. 탈낭만화입니다. 그죠? 탈낭만화된 낭만주의. 엔트 로만틱, 이르테 로만틱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적인 매혹하고 또 반대로 현대적인 의심, 회의하면 이제 우리 회의감을 갖는다 할 때 그 회의죠. 낭만주의적 매혹과 현대적인 회의가 동시에 나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책이 이런 특징이 이제 많은 시에서 드러나는데, 낭만주의시고 낭만주의적 감상성에 대해서 하이네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의심하고 회의감을 갖습니다. 이게 여러 시에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하프티시 정말이지 라는 제목의 시에서 보면은 시인이 살짝 비틀어진 낭만주의적 시어들이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하지만 노래와 별과 작은 꽃, 작은 눈과 달빛과 햇빛, 이 모든 것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해도 이런 것으로만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봄의 낭만적인 분위기나 사랑 노래 등을 처음에는 실컷 이렇게 환기시키다가 나중에 깨뜨려 버리죠. 이런 걸로만 세상이 이루어지는 결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깨뜨려 버립니다. 이 하이네의 낭만주의 시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심, 이 이후의 시 형식 자체에 대해서 좀 의심의 어떤 생각이 드러나는 문구들이 뒤에 있습니다. 볼까요? 하이네가 아름다운 식구로 너무도 많은 거짓이 말해졌고 진실은 운율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를 꺼리는 듯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이네는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브레이트가 한 말입니다. 슐레chte Zeit für Lyrik. 서정시를 위해서는 좀 나쁜 시대, 슐레chte Zeit.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브레이트가 한 말인데, 이 브레이트 인식을 서정시로 드러낸 최초의 시인이 바로 하이네다. 이렇게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이네가 그 당시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어떤 불협화음의 세계로 파악을 한 거죠. 조화로운 세계가 아니고 불협화음의 세계. 그렇죠? 독일 그 당시 봉건주의 시대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귀족들에 의해서 식민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또 자기는 또 유대인이니까 더욱더 많은 그 차별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하이네의 시선은 결국 그 당시 세계 구조가 조화롭지 못하고 균열이 있는, 통일되지 못한 그런 세계로 이해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표현 중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정신병원인지 병원인지. Ein Tollhaus oder Krankenhaus. 여기서 톨은 미친 정신 나간 할 때 그 톨입니다. Tollhaus oder Krankenhaus. 이게 병원이죠. 정신병원인지 병원인지 혹은 모를 세계다. 또 술 취한 세계. Betrunkene Welt. 이런 표현. 부조리하거나 위선적인 세계에 이 하이네와 같은 그런 어떤 주체가 자기의 주관성을 표현할 때 가면을 쓰고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네의 나르시스가
몰입하고 연출하는 자기 이미지 가운데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의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와 대립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 아인나르죠. 그죠? 또 해와 달과 별, 즉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대답 없는 사랑에 빠진 자신의 어리석음의 조소를 보낸다든. 그렇지만 하이네 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나도 함께 웃는다. Und ich lache mit. mit lachen이 이제 mit가 분리전체 뒤로 가죠. 그리고 나는 함께 웃는다. 이제 중단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함께 웃는다. 그런데 시는 여기에서 자신에 대한 어리석음을 비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강하게 나갑니다. 운슈테르. 그리고 죽는다. 이렇게 꺼낸 말을 뒤집고 한 번 더 뒤집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뒤집는 그런 과정입니다. 읽다가 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텍스트가 어떻게 잘 이렇게 세워진 건축물이 아니고 항상 움직이고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형태가 바뀌는 마치 이합지삼처럼 그렇게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네의 자기 아이러니라는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뒤에 조금 더 볼까요? 이 사람의 말. 이제 이성적으로 모든 어리석음을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나는 그토록 오래 희극 배우로서 너와 희극을 연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전성기의 양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배경 앞에서 정말 섬세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기사역을 맡아서 연기한 화자가 이제는 그런 거칠애를 확 벗어 던지고 그러면서도 아직 희극을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비참한 느낌을 갖는 겁니다. 아니 이런 신이여 농담으로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을 말했다. 나는 가슴 속에 죽음을 품고서 죽어가는 음객을 연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과 어리석음 이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과 어리석음, 희극과 비극, 낭만주의적 정조를 혹은 그것을 파괴하는 것, 또 농담과 진담 이런 게 모두 뒤엉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하지만 이 가면 밑에 있는 것이 뭡니까? 진실 혹은 실체는 가면, 가상을 통해서 은연중에 드러날 뿐인데 가면 아래의 본 모습이라는 것은 없지 않은가. 시인 하이네는 이렇게 시의 3인칭 인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말하는 서정적 자인 1인칭 화자도 이 하이네와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도 1인칭 화자인 나 역시도 매번 다른 의상으로 갈아입고 끊임없이 다른 역할을 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처 입은 감정, 그 고통만은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브루막이라는 비문가 한 말인데 포즈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마음의 언어요. 마음의 언어이고자 하는 것은 포즈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네의 시에서 자기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실제와 가상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고 그래서 이 하이네의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항상 자기 아이러니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우리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특히 하이네 초기 시집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죠. 네. 그럼 시간이 오늘 이제 54분이면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럼 이제 거의 다 뭐 마칠 때 됐지만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하이네가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술 시대의 이제 종말을 구하고 우리 뭡니까 결말에 보면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세요.
프랑스의 화가들이라는 시에서 하이네는 두 시대, 즉 예술 시대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 시대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때 그 시대는 아직 오지 않은 과도기라는 그 당대에 대한 인식을 이 하이네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과도기의 시인이 바로 하이네인데 이미 이 거의 청년 시절에 썼던 시집인 노래책에서 벌써 이것을 표현을 많이 했어요. 지극히 나르시스적인 자아 집중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버전, 수많은 유형의 어떤 자화상, 시대 이 자화상이 나오는데 이 자화상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자화상은 아니고 그 시대의 자화상, 그 시대의 모습을 결국은 표현한 거죠. 그래서 노래의 책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청년 하이네의 수많은 표정을 담은 나르시스의 연못, 우리 신화에 나온 나르시스의 연못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훗날 자기 스스로를 아이러니의 대가라고 인식한 이 시인의 하이네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네에 대해서 텍스트를 2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네 시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이해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배경 지식이라든지 또 비평가들이 보는 시각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시를 해석해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텍스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쉬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그죠? 예. 자, 그러면 막 이런 걸 여러분이 읽은 뒤에 관련된 시들을 뭐 예를 들어서 노래의 책이라든지 이런 시들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시인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